안녕하십니까. 전국근황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2월 2일 인사드립니다. 예, 긴 설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쟁점들이 한꺼번에 불거집니다. 일단 재판부가 배당이 됐죠. 형사재판을 시작을 하게 되고 특히 이 헌법재판소 심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 주에는 그때 당시 군 지휘관들 그리고 국정원 차장 이런 사람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언이 나올지, 또 윤석열 대통령 쪽이 어떻게 반박을 할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핵심적인 사안이 하나 들어가 있죠. 마은혁 극좌파에 가까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소원 형식으로 해서 합류를 시키려고 내일 심리가 열립니다. 자, 그런데 그 심리가 열려서 만약에 탄핵을 인용을 하더라도 지금 법조계의 의견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최상목 대행도 법제처나 법무부와 이렇게 상의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헌재가 자기들끼리 하니까는 또 문형배를 비롯해서 좌파 헌법재판관들이 주도를 하니까 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최상목 대행은 즉각 바로 임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죠. 최상목 부총리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낀 경제관료였다, 공무원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3년 후배죠. 최상목의 후배입니다. 자, 그 두 사람 간의 여러 가지 인연도 있는데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낀던 후배 최상목 대행이 한번 좀 배신자 프레임에 들어갔었죠. 왜 그러냐면은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 추천목 3명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때 그래서 한덕수 부총리가 탄핵까지 당했죠. 그런데 최상목은 그중에서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2명을 임명을 하는 바람에 마저 1명, 그러니까 40여까지 하지 않았다고 이재명의 민주당 쪽에서 상당히 강한 비판을 받았고, 그때 또 탄핵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고, 우파 진영에서도 왜 한덕수가 하지 않은 걸 당신은 하느냐, 이래서 또 배신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최상목의 어떤 선택이나 이 행보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고, 또 앞으로 내일을 비롯해서 앞으로 또 최상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탄핵 정국의 흐름에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상목이 탄핵 정국의 이 태풍의 눈으로 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역할 비슷하게 했고, 앞으로 더더욱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일단 최상목은 이 서울법대 출신이죠. 그 행정고시를 했는데 사법고시를 하지 않고 아주 잘 나가던 엘리트 경제 관료였습니다. 처음부터 재경부의 금융정책과장, 아주 요직이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그리고 기재부 1차관까지 지냈습니다. 1차관까지 지내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발탁이 됐죠. 그래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갔는데, 그때 마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순실이 무슨 문화재단을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경제금융비서관이니까 이 회의석상에서 그와 관련된 어떤 지시를 했다. 이래서 국정농단에 연루가 됐다. 그때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조사를 받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인데, 그 특별수사본부를 이끌었던 사람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상목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그 경험이 있죠. 경험이 있고,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최상목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이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때까지 탄핵에 2번 연속 휘말려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그때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그때 검찰 특수본, 조사를 했던 검찰 특수본의 본부장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갔는데, 최상목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을 했고, 또 이른바 최순실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고 해서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옷을 벗고 나서 야인 생활을 했는데, 뭐 울산대 초빙 교수로 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농협대 총장 이렇게 지나면서 일단 그 관료 사회를 떠났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 쪽이 발탁을 합니다. 발탁을 해서 법대 3년 선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감사를 시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그 새 정부의 경제정책,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그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중용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초대,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하고 나서 초대 그 용산 대통령실의 경제수석까지 발탁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재작년 12월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를 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관료사회의 윤석열 퀴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를 한 인물인데, 그때 경제수석을 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관료이자 또 평소에 그때 경제수석으로 보좌를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이름을 불러서 상모가 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아주 친근감을 가시를 했고, 또 그때 이것이 보도가 돼서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취임 초반에 이 최상목 그때 경제수석이 생일을 맞았는데, 경제수석의 생일을 당시 대통령이 직접 챙겨서 피자집에서 몇몇 참모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최상목에 대한 신뢰가 있고, 평소에 상모가 부르면서 대학교 그 3년 후배니까 그렇게 아끼고 신뢰를 했던 그 최상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덕수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정지가 된 이후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는데, 결국 이재명의 민주당이 또 탄핵을 해버렸죠. 왜 그러냐면은 헌법재판관 3명 국회 추천 몫을 임명할 권한이 없는데, 임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그것은 그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서 버티자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직무 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대행으로 만들었죠. 최상목은 아무래도 경제부총리만 쭉 해왔고 했기 때문에 좀 고분고분할 것이다. 그래서 최상목을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가장 핵심적이었던 그 재판관 3명 임명 문제에 대해서 이 최상목은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3명 중에서 마은혁,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합의를 하라. 그리고 합의가, 그러니까 여당목 1명, 야당목 1명, 두 사람만 이렇게 임명을 했죠. 그래서 8인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때 양쪽 좌우 진영 모두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나머지 1명, 마은혁을 하지 않았다고, 마은혁을 해야지 한 좌파 재판관이 전체 9명 중에서 6명 돼서 6명이면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는 숫자죠. 그래서 그걸 노렸는데 하지 않으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또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막 급박을 하고 했지만, 역풍이 우려돼서 한덕수를 탄핵하고 나서 민심이 상당히 돌아섰습니다. 역풍이 우려돼서 그것을 실행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벼르고 있었고, 최상목을 벼르는 계기가 됐고, 3명 다 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우파에서는 3명 중에 2명을 해버렸다고, 한덕수도 하지 않은 걸. 그래서 배신자 이렇게 또 간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서운 비판을 받고 나서 최상목은 좀 중심을 좀 잡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신임을 받았는데 배신자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어떤 원칙을 지키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남동 간저에 있을 때 변칙적으로 오동훈 공수처장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두 번이나 청구를 해서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두 번째 연장까지 해서 영장 청구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경호처가 상당히 대치를 했습니다. 대치를 했는데 그때 계속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 대행인 최 부총리에게 빨리 경호처에 지시를 내려라.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지시를 내려서 경호처가 진입을 막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막 급박을 했습니다. 이것도 안 하면 탄핵하겠다. 급박을 했는데 그때 버텼죠. 최상목 대행이 버텼습니다. 그때는 버티면서 경찰과 이 경호처가 협의를 잘 하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었죠. 자, 그 사이에 그렇게 지금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층들이 결집을 했습니다. 무리하게 대통령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경호처가 맡고 있는 곳을 막 쳐들어가고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이 한남동으로 많은 지지자들이 집결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40여 명 그리고 원외 지구당 위원장도 수십 명이 가고 해서 그때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심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것도 그때부터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좌파 입장에서는 최상목에 대해서 그때 빨리 경호처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내려서 빨리빨리 속전속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버렸으면은 이렇게 우파가 결집하지 않았을 텐데 최상목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또 보글보글 끓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쌍특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이 쌍특검에 대해서 거부권도 행사를 했죠. 그리고 쌍특검은 두 번째 이 변칙적으로 또 위장을 해서 특검법안을 또 발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조기 대선에 기대를 걸고 이재명이 조기 대선에 기대를 걸고 그 특검법을 발의를 한 겁니다. 마치 함정 같은 것을 파서 그 특검 추천권을 이 정당에서 하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거기다가 외환과 내란 선동은 수사 대상에서 뺐다 그렇게 하면서 교묘하게 연결된 사건, 인지된 사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차피 지금 소위 말하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벌써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되는데 무슨 수사를 할 게 있느냐 뭐 120억이나 들여서 그런데 목적이 있었죠. 그것을 특검을 해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지면은 그때 거기에서 블랙홀을 만들려고 하는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 특검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최상목에 대해서 막 압박을 했습니다.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은 당신은 바로 탄핵이야 했는데 일단 최상목이 버텼죠. 자, 버텨서 지금도 또 탄핵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 이 마흔역에 대한 결정이 나면은 자 그러면은 이 최상목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최상목 대행의 지금 앞으로의 행보가 탄핵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일 결단을 할 텐데 이제 마흔역에 대해서 헌법소원 좌파 한 명을 더 투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마흔역을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앉히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흔역을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습니다. 국회가 3명을 추천했는데 왜 2명만 임명을 하느냐 위헌이다 이렇게 했는데 속전속결로 빨리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뭐냐면 우원식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이게 국회 권한쟁의라는 건 헌법기관 사이에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의결을 하지 않고 의원식이 이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이것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국회가 의결을 해야지 국회 차원으로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국회의장이라고 자기 국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탄핵 그러니까 이것은 각하를 해야 된다. 아예 위헌 심판 거리가 안 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최상목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내일 혹시라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늘 내놨습니다. 그것이 이 경제부총리실이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사례가 처음이니까 법제처, 법무부 등과 논의를 하겠다. 이 말은 위헌 결정이 나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또 최상목의 선택이 이 우파 진영에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고건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그때 헌재 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헌재 심리를 속전속결로 끝내달라. 왜냐하면 그때 이제 노무현은 기각을 할 거라는 그 기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이 빨리빨리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줘야지 직무에 복귀를 해서 국정 운영이 정상대로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헌재 소장에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래서 결국은 2개월 남짓 만에 그 선고를 내리고 기각 결정을 내리고 직무에 복귀를 했죠. 자, 그런데 지금은 너무 빨리 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탄핵 심리를 뭐 2월 말에 끝내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의 사법 위기하고 연결이 돼서 시간과의 싸움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눈치를 봐서 이재명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신속하게 하니까, 그러면 최상목 대행이, 이 고건 대행이 헌법재판소장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상목 대행이 지금 그 헌재소장 권한 대행 이 문영배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니 대통령 일국의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하는데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거는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8명, 마은혁을 빼고도 8명의 재판관 중에서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상당히 좌편향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좀 말을 하라. 국민 여론이 이러니까 이 주문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고건도 그렇게 했죠. 노무현 정부, 좌파 정부의 고건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최상목 대행도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이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 대통령이 3명을 추천을 하지만 직접 임명장을 주는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추천은 뭐 헌법재판소에서 받고 뭐 야당에서 받고 했지만은, 그러면은 임명권자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극 나서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국면에 좀 바뀔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최상목을 탄핵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까지 나가면은. 당장 내일 마은혁에 대해서 뭐 위헌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바로 임명하지 않으면은 탄핵한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 지지층도, 이재명의 지지층도 의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탄핵을 하게 되면은 이주호 경제부총리가 다시 대형의 대행이 되는 거죠. 자, 그 상황까지 가면은 민심의 역풍을 이재명이 바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을 가진 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꽃놀이패라고도 볼 수 있죠. 본인이 굳건하게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원칙대로 해 나가도, 이재명의 압력이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해 나가도 이재명이 탄핵을 못하는 상황이 예상이 충분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최상목, 그 전에는 우파 진영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총애를 하고 승승장구를 시켰는데 일종의 배신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어떤 중심을 잡고 제대로 일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전국에서도 최상목 변수가 태풍의 눈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자, 그런 평가를 오늘 전달해 드렸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